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서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 원장님, 또 우리에겐 또 제자들교회 사모님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우리 김태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네.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시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정성원 목사님도 나오셨었는데 네, 오늘 사모님 이렇게 또 모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글쎄 교회 사모님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번에 책을 또 굿닥터라는 책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제가 한번 방송에 좀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은 원래 강원도 분은 아니시죠? 네, 경기도 평택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평택시인데. 네네. 나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시기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네네.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갖지는 않으셨나 봐요. 네, 신앙은 워낙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뭐 온 동네가 다 이제 그 어떤 한 절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죠. 어릴 때. 그렇죠. 그 지역 안에서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된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뭐 믿진 않았고 제가 21살부터 예수님을 정식으로 믿게 됐죠. 그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의 그냥 일생이 쭉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그래서 어릴 때 어쨌든 이 따님 교육시키려고 뭐 그렇게 뭐 부유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시내로 이렇게 이사를 하셨다고요? 네네. 제가 먼저 1년 먼저 왔죠. 전학을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때 오고 엄마는 6학년 때 이제 온 가족이 다 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큰 따님이시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도 있었을 텐데 일단 어머니 보시기에 큰 딸이 제일 좀 똑똑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제들도 다 데리고 나오셔서 교육에 그만큼 열정이 있으셨나요? 꼭 그런 건 아니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제가 67년생이니까 이제 70년대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새마을 운동이 한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네네네. 네, 새마을 운동.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새마을 운동 그 지도자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하여튼 동네의 어떤 리더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자녀들도 좀 그런 어떤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지 배만 불리고 살면 그게 뭐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너는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엄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이제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쯤에 마음에 결정을 했죠.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제 제 꿈은 의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마도 엄마가 이 시골에 있어가지고는 의사가 되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이제 전학을 보냈던 거죠. 근데 그 시골에서 무슨 병원 없었죠. 의사 선생님을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열나거나 그러면 보통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는 가야 돼요. 이제 아직 읍내로 가야 되는데. 그 가도 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병원이 하나 의원 있었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의원이죠. 당연히 의원이죠. 그랬는데 제 생각에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첫째는 이제 뭐 여자 군인이 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 그다음에 판사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또 의사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는 이제 군인은 이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직업 같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특히 여성이 군인이 된다는 거는 뭐 나라를 지키고 이제 그런 좋은 뜻이 있긴 하지만 군인도 어울리셨어요. 네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판사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필요한 일이긴 한데 누군가에게 죄를 정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즐겁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의사가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진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왕진 가방만 있어도 내가
사람들을 누굴 이제 도와줄 수 있겠다. 도와줄 수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거니까 그 돈으로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사람을 도와주는데 상당히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릴 때 그래도 무슨 뭐 인터넷 검색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생각을 하셨네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물론 공부 잘하셨겠지만 의대 진학이 한 번에 수월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의대를 너무 어릴 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첫 판부터 이제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이제 재수를 하게 되고 야, 근데 또 삼수하게 되고 삼수에서 끝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삼수는 선택인데 이제 선택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하니까 잠깐 좀 다른 과를 좀 가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이과에 속하는 다른 과를 가보기도 했는데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그만두고 그 이전까지는 서울서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수를 시작한 거죠. 사실은 네네. 뭐 지금도 뭐 사수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닌데 네네. 이때 당시에 80년대 중반 학번이셨을 텐데 그렇죠. 사수를 한다는 게 야, 집에서나 주변에서 그러니까 하는 자체보다도 주변의 시선도 되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자신은 네. 이제 의사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렇게까지 뭐 그럼 사수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 그 당시에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렇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의사 되고 나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조금 안 좋은 시선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저희 그 막내 외삼촌이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보다 이제 아래신데 한번 심각하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했더니 누나 그 될 애를 지금 하는 거냐고 빨리 판단하고 그렇죠. 정리해라 이렇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안타깝지. 외삼촌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 아빠 입장에서도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당연히 힘들지. 네. 그래가지고 걔 가르치느라고 지금 뭐 집을 몇 채를 아마 계산하면 집은 몇 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근데 엄마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그 집을 내가 아껴서 그 태견이한테 주면 그 집은 뭐 하다가 날릴 수도 있는 거다. 근데 걔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줄 수만 있다면 그건 걔가 평생 그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얘기 안 하셨죠. 그리고 다 도와주셨죠. 그 진정한 리더가 누군지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뭐 집 하나 정도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사수 끝에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입학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뻤죠. 사실은 네네. 그 글씨가 그렇게 크게 보일 줄이야. 제 그 수험번호가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또 가서 또 보셨구나. 이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전화로도 뭐 되는데 하여튼 붙여놓은 걸 또 가서 보셨는데 크게. 네네. 그때 가서 봤던 거. 수험번호 딱 써놓은 거. 전화하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다 그 한강성시병 가서 봤는데. 그럼 고향에 계셨으면은 한참 가셨겠네요. 서울 한강성시병원에 발표해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거기 가서 보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네, 오래된 일이지만 어쨌든. 네네. 그런데 또 의대 생활이 그렇게 뭐 녹록하거나 또 행복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실패하는 과정에서 네네. 제 마음속에 엄청난 열등감이 계속 싹이 텄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열등감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공부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서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보통 예과 때는 이제 엄청 놀거든요. 미친 듯이 막 노는데. 논다고요? 놀아요, 이제. 보통 의대생들이. 본과 가기 전에 논다, 이거요? 본과 가기 전에 이제 너무 이제 고생을 할 거니까 고등학교 때도 너무 고생을 했고. 그러니까 뭐 거의 진짜 미친 듯이 놀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저는 딱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걱정이 이제 앞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수업 이제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막 시험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이 막 밀려오면서 나이도 좀 많으셨겠네. 그렇죠. 23살이 들어갔죠. 네, 좀, 네. 23살이었는데 그래서 수업할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고 긴장을 하니까 더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힘들었죠. 첫 학기부터 힘들었어요. 저는 네.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근데 곧 그 어간쯤에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학교 그러니까 가시기 이제 전에. 삼수할 때 네. 이제 그 학원 친구 전도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서도 이제 선교단체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제가 일부러 이제 스스로 들어가서 네네.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알고 싶었으니까. 그때도 그렇게 전도받고 하여튼 20살 넘어서 네네. 사실은 뭐 상황은 여유가 없는 삼수생에 뭐 여유가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신앙이 그래도 잘 그 마음속에 잘 들어오고 설교가 잘 들리시던가요? 네. 제 친구가 전도할 때 제가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나름 꿈을 갖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왕이라고 하고 우린 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조금 저한테는 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위기에 대한 도전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렇겠죠. 친구가 네. 전해줄 때 그때 이분이 내가 찾는 그 절대자신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첫날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나가는 날 뭐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땅히 이제 나는 처음 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 네네. 이제 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침례 받고 정식으로 신앙생활 시작했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의사가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도 이건 너무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떨어지고 하면서 그 중간에 위기가 좀 있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 당시에만 해도 제 친구가 전도할 때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쯤은 절 찾아오실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한테는 실제였는데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왜 떨어지는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떨어진 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가 있었으나 이제 학교 들어가서 신앙생활은 계속 열심히 했죠. 네네. 그렇게 이제 신앙을 갖고 합격을 하고 네. 그런데 학교 들어가서는 힘들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드디어 이제 문제의 그분을 만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정선문 목사님. 네네. 제가 아주 정선문 목사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아마 그때 당시에 정 목사님이 되게 확신이 있고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어쨌든 과는 다르고. 과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고. 네네네. 나이도 학교도 다르고 학교도 달랐어요. 네네. 거긴 강대, 전 한림대. 그런데 어쨌든 이 신앙 동아리에서 이제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호감이 가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좀 이제 네. 저희 남편이 좀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이제 제가 하여튼 처음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카페에서 만났는데 네네. 너무 시골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생들이 기지바지를 입는다 이런 거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근데 기지바지에다가 기지바지라고 하는 걸 잘 못 알아듣는 분 계시는데 이게 이제 양복 입을 때 입는 바지, 양복 바지, 면바지가 아닌 그러니까 네. 젊은 청바지나 면바지 아닌 네네. 아저씨들 그 네, 양복 입는 바지. 그 바지에다가 맞아요. 위에도 마이를 또 이렇게 입고 그렇죠. 색깔도 다른 어깨뽕도 들어가고 네, 뭐 그런 걸 그렇지. 이렇게 입고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딱 신학교엔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딱 순수하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얼굴이. 순수하죠. 네네. 순수하게 보였어요. 네. 근데 뭐 원장님도 뭐 딱히 그렇게 뭐 큰 도시 사람은 아니었죠. 네. 근데 저도 뭐 파카 입고 이렇게 나갔죠. 근데 촌스러움으로. 네네.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힘이 되시고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남자친구였죠. 이제 네네. 선문 형제라고 제가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사실은 이제 되게 감정적인 신앙생활 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앙의 바탕이 좀 없었죠. 왜냐하면 전혀 믿는 사람이 없다가 제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적인 바탕이 없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 뭘 들어주신다 이런 실제적인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은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좋고 제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집안은 또 다 믿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믿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제 마음속에는 또 소원하는 바가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의지가 많이 됐죠. 신앙적으로나 또 저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거 많이 의지가 됐죠. 그래서 그 의지를 해서 두 분이 결정하신 게 놀랍게도 학교를 그만두신 거였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네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저를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이제 속속들이 다 얘기하진 않았는데 제가 너무 공부를 힘들어하고 그 당시에 이미 2번 휴학을 했다가 다시 이제 복학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보기에는 저렇게 힘든 거를 마음도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 당시 항상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인생은 전쟁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남편은 인생은 소풍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거의 이제 개미와 배짱이로 들리네요. 거의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인생은 짧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제가 워낙 이제 음식 만드는 거, 제과 제빵 이런 걸 좋아하고 했으니까 네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럼 그런 걸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할 때는 사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무 고통스럽고 뭐 휴학을 한 번 하기는 어렵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힘들겠다, 불가능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래 그럼 그만두지 뭐 그러고 제가 이제 자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하셨더라고요.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근데 사실은 막상 자퇴 앞에 쓰고 나니까 3일을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물도 못 그래 거의 못 평생토록 가졌던 목표고 그러니까요. 원했던 소원인데 너무 그걸 포기하는데 너무 좀 짧은 시간이 걸렸네요. 네, 그랬죠.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인생의 꿈이 없어지니까 살 의미도 막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를 약간 이렇게 막 집에 있는 빨래 다 모아. 그리고 막 그거 하고 막 세탁기 있어도 안 쓰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집에서 거의 약간 너무 우울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혔죠. 몸을 괴롭히면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 이후에. 근데 그러다가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지내고 괴로운 있는. 건 이게 조금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엄마가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뭐 그냥 손빨래 막 하면서 막 계속 저를 이제 괴롭히고 있다가 이제 엄마도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이제 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요건 남편 얘기랑 조금 다른 건데 제가 더 잘 아니까 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이렇게 보내면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제 방에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엄마 저 그냥 결혼이나 할까 봐요. 이랬어요. 분위기가 뭐가 이렇게 어둡고 심각한데 내용은 또 화사하네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결혼이나 할까 봐요. 엄마한테 그냥 되게 약간 심각하게 얘기했죠. 아니면 뭐 얼굴에 즐거움도 없고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엄마도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누구랑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문 형제랑 하려고 한다고. 이제 엄마도 알고 계셨거든요. 2번 정도 보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랑 하려고 그러냐고 그 기지바지 입은 그 청년이. 네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 엄마는 여전히 불교셨죠. 그때도 불교였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해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네, 신앙이 있는 사람. 그때 신앙은 이제 기독교죠.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네가 또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와서 인사해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야, 참 어머니가 절대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아주 결단력 있는 분이시네요. 엄마 결단력 많으시죠. 사실 빨리 오라고 한 게 그 다음 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들어오시더니 다음 날? 그 다음 날 내일 오라 그래 이거잖아요. 네, 그 다음 날 시간이 없으니 빨리 오라 그래라 이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얘기가 엄마 있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이제 또 믿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어보니까 엄마 이제 단골 있으셨거든요. 단골 점쟁이가 있으셨거든요. 물어보니까 전문의. 이제 거기서 이제 다행히 도와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결혼 안 궁합도 하면... 좋고 하니까 궁합도 좋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오시더니 궁합도 다 보셨구나. 저희 엄마 당연히 그러시죠. 그 당시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딱 오시더니 12월
12일 날 결혼을 해라. 11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2월 12일 날 결혼을 해라. 내일 와서 인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일 와라. 결혼해라. 네, 이거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그 당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실 엄청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건 자기 상상이 안 되고 그거보다는 뭔가 자기 딸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책임져라 뭐 이런 예, 아니 그런 거보다 하여튼 혼날 것 같았대요, 자기는. 네. 너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떨면서 왔는데 실제였죠. 엄마는 실제였죠. 그 어머니가 대단하시네 들을수록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결단력이 상당히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12월 그때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2년도 12월 12일 날 결혼했죠. 저희가. 아니 그 한겨울에. 시댁의 어떤 의견 이런 거는 뭐 그냥 아니 시댁에서 무조건 좋아하셨죠. 왜냐면 이제 구남매 막내니까. 구남매 막내. 구남매 막내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빨리 결혼하긴 해야 되는데. 나이 많은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래 나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아주버님 이제 위에 제일 큰 형은 네. 이제 엄청 속상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동생들이 결혼할 때마다 이제 뭐 적금 조금 모아놓으면 그렇죠. 또 깨야 되고 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있죠, 보니까 있죠. 계속 이제 큰아들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막내는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쟤라도 이제 지 밥벌이라도 할 때 이제 결혼하길 바랬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연락이 오니까 이제 이놈 오기만 해라 뭐 이제 이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딱 이제 인사하러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아주버님이 생각에 아 얘들은 절대 반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조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눈매나 이게 좀 비슷하시네요. 거의 남매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보는 순간 아 이거 말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허락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러시네요. 하여튼 그때 저 정성호 목사님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80이 넘으셨죠. 그렇죠. 58에 낳은 아들이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네. 58세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네. 결혼을 하시고 결혼은 92년에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책을 봤으니까 네네네. 93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네네. 네.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두통이 심했거든요. 항상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짐이 많았던 거죠, 제가. 그래서 머리가 항상 아팠는데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학교도 너무 힘든 거 이제 일단 중단했고 또 이제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하니 이제 머리가 안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여전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다가 깨고 막 이렇게 너무 아파서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가 그렇게 아프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픈데 왜 기도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앙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저녁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한 달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약간 깜짝 놀랐죠.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하루는 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네 그거 결정할 때는 네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너는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마음속에 자신이 없구나.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너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아니 뭘 기도를 해? 그랬더니 야 대한민국에서 의과대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네가 의과대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이 있다면 넌 분명히 학교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저녁마다 계속 가더라. 그때 좀 추웠었는데 저녁마다 계속 가서 1시간 정도 있다 오는 거예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뭐 난로도 없고 이런 데 계속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좀 한두 달 하더니 저보고 학교를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왜 그랬더니 자퇴한 의과대학에 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재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교무관지 하여튼 가서 이제 문의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자퇴를 했는데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 좀 어이가 없죠. 그 직원이. 그렇지. 아니 지금 한림대 의대 역사상 그만둔 사람 한 이제 20명 주로 잘렸죠. 그 당시에는. 잘린 사람은 20명 정도 되는데 한 명도 다시 들어온 사람이 없다. 만약에 원하면 다시 학력고사를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너무 창피한 거죠, 제가. 그 내려오면서 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창피를 주냐고 좀 약간 짜증나서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절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너는 학교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집에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이제 저는 집에 있는데 이제 계속 저녁마다 또 가는 거야. 1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게 한 7월쯤에 몇 개월 된 거죠. 7월쯤에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아직 학생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때 강대 철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오후에 집에 이렇게 들어온 거여서 자기 왜 벌써 와요? 그랬더니 네가 학교를 갈 수 있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 간증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가? 그랬더니 딱 신문을 펴주면서 그때 들으셨지만 어쨌든 93년도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최초의 문민 정부를 이제 수립한 그런 해였는데 이제 그 1학기에 이제 뭐 정리가 되고 2학기가 될 무렵에 이제 그 우리 5,000년 역사 이래 최초면서 이제 마지막인 그 한시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민주화 운동하다가 잘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10년 전까지 소급해서 어떤 이유나 뭐 그런 상황 묻지 않겠다. 원하면 무조건 다시 받아주겠다. 단 다시 입학을 하는 거니까 이제 잘렸다가 입학을 하는 거니까 입학금과 이제 등록금을 같이 내고 이제 본인이 그만둔 학기나 잘린 학기에 다시 받아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신문 들고 또 학교를 가재요. 그래서 또 학교를 갔죠. 가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 이제 다시 학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수석을 밟아달라 이런 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당황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아직 공문이 안 와서요. 공문 오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법은 학생운동 하시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렇죠. 그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니까 했던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참 특별한 한시법인데 그게 네, 우리 원장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자체가 놀랍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연스럽다 할지 몰라도 최소한 두 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도하면 되는 체험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너무 이제 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뭐 아쉬운 소리 전혀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학적부에서 그동안 이제 퇴학됐던 그런 학생들 학적부를 꺼내서 제 거를 이제 먼지 털면서 제 걸 꺼내서 정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때 뭐 컴퓨터로 이렇게 되지도 않고 다 손으로 쓰던 다 손으로 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이 다시 복학이 된 거네요. 그러면 재입학이 됐죠. 재입학. 네, 재입학. 네. 그때 좀 놀라기도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남편을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남편을 보는 시각이 이제 점점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속으로 이 정도로 법을 바꾸시면서까지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하셨다면 내 머리도 달라지게 하셨을 것이다. 이제 한편으로 그런 기대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알았죠. 내 머리는 여전하구나. 내 마음도 여전하구나. 그래서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거 도저히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뒤로 물러나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 그때도 했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기도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또 고통 속에 다시 집어넣냐.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편에 얼마나 인간이 이제 약간 어떤 마음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의과대학을 한번 어렵지만 들어갔다가 그만둔 거는 뭔가 조금 이제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요란을 떨고 다시 재입학을 했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그만뒀다. 역시 그 사람 좀 머리가 좀 안 좋았나 봐. 막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할 것 같은 그런 것조차 제 마음속에 이제 괴로운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나중에 알았죠. 그렇죠. 나중에 알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학교 등록금에 이제 문제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목사님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취업을 하셨다고요? 네. 그것도 참 희한한데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등록금이 사실 이제 과정이 여러 개 있었는데 처음은 이제
그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 근처 걸어 다녀야 되니까 학교 근처로 500만 원짜리 보증금 있는 데로 옮기면서 이제 그 돈으로 입학금 등록금을 하고 책을 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참 어머님이 이제 나물 파는 돈 보내주셔가지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물 파는 돈? 어머님이 진짜 나물 아이고야. 파르신 거예요. 아, 나물 파는 돈. 아주 시골 풍기 시골이었으니까 짬짬이 어머님이 이제 나물 하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벌 만한 게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계속 이제 모셔갖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00만 원에 17만 원짜리 사골세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보증 쓰고 이러는 게 너무 남한테 폐가 되니까 이제 학자금 그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보증 서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가난 농군학교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말래요 저보고 자기가 이제 거기가 되면은 자기가 보증을 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학자금 하는 거를.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야 김태균 너 왜 오늘 추가 등록 마지막 날인데 왜 등록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됐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등록이 안 됐나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지금 오늘 추가 등록 마지막 날인데 그러면서 뭐 일단은 빨리 저기 나 따라와 그러더니 이제 교수님이 이제 차를 저 태워가지고 이제 국민은행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저 지점장 좀 만나자고 하더니 내가 얘 지도 교수니까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빨리 돈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사인하셔가지고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돈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남편은 이제 그 가난농군학교 이제 공채로 들어갔는데 면접을 보고 됐을 줄로 믿고 이제 자기가 보증 쓴 거죠. 거기다가 국민은행에다 보증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이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 합격자 발표도 아직 안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런 직원이 있냐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없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국민은행에서 돈을 안 보낸 거예요. 그렇지. 근데 보냈을 줄 믿고 이제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 등록은 됐고 실제 합격은 했죠. 그 이후에 합격은 했죠. 농군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없어요. 아직은 뭐 재직 아닌데요. 이래가지고 이제 구두로만 이제 합격해서 취업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 믿고 그냥 믿고 거기서 합격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합격할 줄 믿고 합격할 줄 믿고. 하여튼 참 그 믿음의 은사죠. 그런 신앙도 있어요. 네,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앞서가는 믿음, 그 확신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셨네요. 그래서 졸업하시고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 장학금은 이제 장학금을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학기를 이제 했고 그게 본과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본과 2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됐고 교수님이 해주셔가지고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농군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여름 방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농군학교에 이제 놀러 갔죠. 거기 사택이 있으니까 놀러 갔다가 그 농군학교 이사장님 계세요. 김범일 이사장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같이 개척을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근데 사모님이 그 개척할 당시에 너무 눈물겨운 이야기들 하시면서 이제 쭉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제 사모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자기가 감동이 되고 자기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 근데 이제 기도해주고 싶은데 이제 자기가 이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매달 이제 5만 원씩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 용돈 쓰라고 이제 보내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어이구야.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모님이 이제 이사장님께 말씀을 하셨던가 봐요. 이제 그 정서문 교관 이제 와이프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장님이 갑자기 비상이 이제 장학회, 단아한 장학회가 있어요. 맞아요.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학회를 이제 소집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제 막 들어갔잖아요. 저희 남편은 사실 3년은 일을 해야 그 이제 장학금 그 본인이 대학원 하겠다 그러면 장학금을 주는데 이제 저는 또 배우자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규정이 아니고. 없는데 규정이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젊은이들을 나라를 위해서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나머지 이제 본과 2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가나안 장학회에서 다 해주셨죠. 아유. 그래서 이제 등록금 걱정은 안 했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다 그냥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다 기적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예, 기적이고. 네, 네. 그러니 전문의 따시고 이제 의대 다 졸업하시고 그러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원장님 관심이 처음엔 뭐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책에 나오는 이제 자연치료 네네.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크게 바뀌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제 노인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11년 정도 일했거든요.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데 이제 노인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의사로서 제가 의사가 됐던 이유가 이제 환자를 도우려고 의사가 됐던 건데 실제 환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이제 매일 이제 회진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으세요. 뭐 하다못해 뭐 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것도 엄청 힘드신 거고 잠 안 오는 거 여기저기 아픈 거 뭐 어지러운 거 이명 뭐 소화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막 증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저는 물론 친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차트를 열어보면 이미 그런 이야기 싹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약을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쓸 약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이미 또 사실은 한 움큼 뭐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물에는 한계가 있다. 네네. 그래서 한 움큼씩 뭐 약을 드시고 있으니까 이제 해드릴 게 점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환자들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네. 이제 식사를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식사도 못 하시는데 무슨 약을 드시겠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싹 이제 끊고 이제 링기에 놓으면 링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좀 한 3일 정도 되면요.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환자들이 그 약을 통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약을 끊고 나면 3일 정도 되면 정신이 좀 맑아지세요. 그래서 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약을 드릴 때는 최소한으로 드리죠.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은 계속 그 약을 드셔왔고 색깔까지 싹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색깔도.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가 오면서 이제 그 면역에 대한 책도 보게 되고 자연치료에 대한 책을 계속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의 이 건강 시스템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닌데 우리 몸이 이미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건강한 걸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고민을 한 2, 3년 정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네. 마음의 결단을 하고 병원장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개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런 약물 중심보다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뭐 저 볼 땐 운동보다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제가 좀 밑줄 쳤습니다. 네.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너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고민하지 않잖아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병원 가서는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의사에게 다 맡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건강할 때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쓰죠. 네, 맞아요. 사실은 원래 몸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됐고 그 일을 계속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건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특별한 노력 없이 막 살아요. 막 살아요. 이렇게 먹을 것도 막 먹고 뭐 늦게 자고 뭐 생활 자체가 이제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해야 또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몸에 이상이 오거나 병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모든 주도권을 이제 의사한테 주는 거죠. 내가 이런 병이니까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의사한테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이제 당연히 책임져 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죠. 약은 약사에게.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냥 딱 생겨져 있어 원칙처럼 있으니까 사실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듣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죠. 그거하고 나의 노력도 동반돼야 분명히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약은 이제 어떤 증상을 좀 해결해주고 불편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현대약은 급성기 질환.
뭐 요새 심장 문제라든지 어떤 감염이 됐다든지 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너무 탁월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우리가 겪는 것들이 암부터 시작해서 다 만성 질환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는 본인의 몸에 지금 안 좋아진 그런 상태를 본인 스스로 바꾸면서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게 하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약으로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냥 모든 거를 이제 약과 뭐 수술에 다 맡기다 보니까 오히려 또 고통스러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제가 보면서 이 1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네네. 자세를 바로 해라. 네네네. 네, 바른 자세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되게 이게 뭔가 좀 그렇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자연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그 시작을 할 때 그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원래 성전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와, 이건 우리 몸에 건강 원리다. 딱 생각한 거죠. 거기서 제일 크게 부각됐던 게 스스로. 스스로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제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게 뭐 물론 음식 이런 거 다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세인 거죠. 자세가 바라서 양쪽 균형이 잘 맞으면 이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건데 뭐 특별히 요즘에는 뭐 아이들도 뭐 핸드폰 보면서 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고 뭐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서 서서히 자세가 틀어지면서 내부의 장기들도 자기 위치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지 말아야 될 게 가까이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기능상의 이상이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또 아프고 나면 또 이제 그 다음엔 또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육체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이제 피를 맑게 하고 뭐 해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더 높은 단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 몸에는 이상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이 어떤 스트레스나 이제 그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출발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요걸 빼고 몸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한계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되게 어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사실 약 때문에 발생하는 2차 질병이라든가 우리가 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적절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사모님 답답한 생각도 들고 뭔가 이렇게 야 이거 되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연 치료에 저 이거 수액 치료, 뭐 해독 치료,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일반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잘 안 듣던 표현들인데. 네, 그럼요. 요거는 그렇죠. 2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 책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그 뒤에 보니까 질문들이 또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제 후반부에는 그 질문들 해서 아마 다른데 이렇게 인터뷰하실 만한 많이 듣는 질문들인데 오늘 뭐 대부분 그 내용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 원장님과 이번에 나온 신간 굿닥터 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자연치료법. 우리 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연치료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난치병 환자들을 돕고 또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도 아토피 많이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 많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자연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연치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자연치유력,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켜서 몸이 스스로 좋아지게 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제 그 자연치유력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너무 약화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줘가지고 몸이 다시 자연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뭐 전적으로 같이 뭐 주도적으로 치료한다 이거보다는 몸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 좀 그런 개념이죠. 실제 이제 첫 번째가 사실은 수액 치료예요. 수액 치료. 수액은 뭐 어느 병원 가나 다 맞는데 무슨 뭐 특별한 치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아까 그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연결 결합이 나와 있거든요. 연결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결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돼 있지만 실제 우리 몸에 70쪽에 되는 세포들은 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로. 그래서 세포 안에도 물, 세포 밖에도 서로 물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물을 통해서 모든 뭐 산소라든지 영양소라든지 노폐물 배설이라든지 물질 교환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입 바짝바짝 마르고 잠 못 자도 마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이 많이 말라요. 그러니까 그 간질액이 이제 그 세포 사이의 물을 간질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요. 피로감이 심하다든지 여기저기 통증이 심하다든지 잠을 깊이 못 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일단 환경을 좋게 해줘야 우리 몸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환경이 그런 이제 수액인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수액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양이. 그래서 많은 양을 몸에 이제 혈관을 통해서 집어넣어주면 그 간질액이 다시 채워지면서 마치 그 혈관과 세포 사이에 택배 통로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그 물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소나 영양소 전달이 세포에 잘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또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 노폐물을 버릴 수 있는 통로도 역시 간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면 일단 지금 많이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확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치료들이 또 되고 하죠. 그 사실 수액은 뭐 일반적으로 또 뭐 좀 피곤하든지 그렇죠. 뭐 힘들면 예, 또 맞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해독은 결국은 몸의 환경이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신경 쓸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이미 쌓여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쓰레기, 노폐물을 치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몸이 또 일을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해독이에요. 이제 해독을 할 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장하고 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쌓였던 노폐물들을 빼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독을 해요. 근데 이제 해독의 기본은 다른 것보다도 조금 배고프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배고프게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치료 원리인데 이것도 이제 그 우리 몸이 스스로 사실은 계속 노폐물 배설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일일이 알아서 내가 뭐 청소를 땀을 흘린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게 소변이라든지 뭐 대변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네네.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원활히 안 되고 우리가 워낙 과식을 많이 하고 또 뭐 늦게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충분히 몸이 이제 깨끗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거를 해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극이 뭐냐면 좀 배고픈 거예요. 배를 고프게 하면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세포에서. 저 잘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토파지가 이제 자가포식이라고 우리 말로는 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렇군요. 세포가 스스로 알아서 쓰레기를 다 치우죠. 이거는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강 시스템인데 그래서 짐승들은 이제 집에서 개를 밖에서 키우다 보면 네. 개들이 몸이 안 좋으면은 이 먹이를 갖다 줘도 안 먹는다고 해요. 안 먹고 양지 바른 곳에 가만히 한 며칠 누워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한 4, 5일 지나서 이제 기어 나와 가지고 이제 그 밥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4, 5일 동안에 이제 몸에서 오토파지라는 그 청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네. 아플수록 더 먹어야 돼. 기운 내야 돼. 기운 내서 일어나야 돼. 막 이러면서 밥을 자꾸 먹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건강 원리에 좀 역행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입맛이 없어서 이제 안 먹는 환자들도 있지만 네네. 아무리 아파도 막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사실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역시 그래도 먹어야 돼. 잘 먹는 사람 먹어서 이겨야지. 뭐 밥으로 이겨야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아플 땐 안 먹는 게 오히려 좋군요. 네. 아플 때는 사실 정상적으로 입맛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거고요. 거기다 자꾸 억지로 먹으면 그 소화 에너지를 또 쓰느라고 엄청 몸이 더 힘들거든요. 약 먹기 전에 밥 먹어야 된다고 또 꼭 먹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빈속에 먹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 우리 몸에 이제 조금 허기지게 네네. 몸을 허기지게 하면 실제로 세포는 이 해독하는 모드로 다 바뀌게 돼요. 하긴 뭐 공복 상태를 좀 오래 유지해라 이런 네네,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진짜 야식은 참 안 좋은 거네요. 너무 안 좋은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밤에는 해독하고 우리 몸의 면역을 회복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때 음식을 먹어주니까 이제 나는 잠을 잔다고 해도 몸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되게 뭐 야식들이 보면 되게 기름지고 너무 안 좋죠. 네네.
야식을 건강식 드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왜 그런지 그것도 또 좀 신기하긴 한데 뭐 네, 아마 네. 그때가 그만 더 맛있게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참 안 좋은 습관이라는 얘기는 네, 네, 많이 맞습니다. 하는데 네. 많이들 못 지키시더라고요. 네, 네. 좋은 생활 습관이 결국 건강하게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뭐 그렇죠. 그런 우리 몸은 원래 건강하게 만들어진 원리다 이제 이런 생각도 네. 그리고 이제 드네요. 그런 원리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 감사가 놀라운 그 또 건강의 하나의 또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스트레스가 그렇죠. 나쁘다는 것도 알죠. 근데 사실 왜 나쁜지를 잘 몰라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나쁘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이런 스트레스는 생각이죠. 생각 내지는 마음인데 그런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건데 절대 보이지 않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이제 부정적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뇌에서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 물질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래서 이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가 전혀 정반대의 호르몬으로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이제 몸에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분해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좋은 감정이면 베타 엔돌핀으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하면 실제로 그 안 좋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뭐 당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만성 피로를 일으켜요. 근육을 계속 이제 그 경직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감정, 특별히 감사하는 감정, 요건 이제 실제로 일본의 의사가 이제 증명을 한 건데 감사하는 감정을 많이 가지면 똑같은 그 단백질이 베타 엔돌핀으로 분해가 돼요. 그 호르몬으로 만들어져요. 충분히 공감되는 게 우리가 밥을 먹어도 네, 맞습니다. 그 기분 좋은 사람들이랑 먹으면 소화 잘 되잖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랑 먹으면 체하기도 하죠. 얹히잖아요. 네. 실제로 물리적인 현상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금방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럴 수 있네요. 잘 때도 뭐 꿈에서도 막 하고 그러니까 계속 독소를 뽑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의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면 더 이제 와닿는 거지. 네네네. 선생님들은 체질하고 이제 뭐 좋은 음식 정도 연결해 주시는데 한의사보다도 더 뭐랄까 이런 마음 건강,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뭐 훨씬 환자들한테 거의 많이 제가 꼭 얘기하죠. 그렇네요. 네. 이게 어떤 약물을 하나 더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처방이 될 수 있으니. 실제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면 네.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요거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이제 하는 거는 좀 해석을 바꿔주는 거죠. 같은 상황들에 대한 다른 해석.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병조차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은 많은 그 지도자들이 젊은 나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질병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제 20대에 많이 마음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게 된 거거든요. 네. 뭐 제 얘기도 하면서 지금 이 아픔들이 오히려 당신을 엄청나게 성장시킬 거에 대해서 그런 꿈을 심어주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질병이 낫는 속도가 아주 놀랍게 빨라져요. 그렇겠네요. 극적으로 좋아져요, 사실은. 네네. 이렇게 진료를 하시면 하루에 환자 많이 보기 좀 많이 어려워요. 안 보죠. 많이 못 보죠. 안 보는 거 보죠. 환자를 많이 안 보면은 뭐 많이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될 것 같은데. 네,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어서 이제 그렇죠. 저희 아들의 꿈 중에 하나가 네네. 장가 가기 전에 의사의 아들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자기 포기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서 말하는 의사의 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인 좀 많이 받고, 네네, 그런 거죠. 뭐 안 되는 건 또 뭐 할 수 없겠죠. 그래도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도 받고 네, 또 좀 생각의 변화와 함께 실제적인 생활의 건강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뭐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원장님. 네, 이제 제 속에 국민 디톡스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디톡스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효과도 좋아야 되고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건강에 관심이 있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해독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게 저희 꿈이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육체와 또 자연 치유와 또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의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